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1943년 어느 날 이집트 왕국의 카이로에서 미, 영, 중 3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와 대일 작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인데요. 이들은 회담 이후 카이로 선언을 통해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죠. 이때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한 독립 문제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기한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적절한 시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탁 통치의 의지를 내비쳤죠. 실제로 이후 루스벨트는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자치정부를 준비하기까지 50여 년이 소요된 것을 근거로 미, 소, 중이 약 20에서 30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할 것을 제안해요. 하지만 스탈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죠.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짧게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왜 두 사람은 대립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사회주의 물결이 강했기 때문이죠. 1946년 7월 미군정이 실시한 미래조선 통치 구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몽양 여운형과 박헌영이 있었습니다. 여운형은 진작부터 일본이 패망할 것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조선 건국 동맹을 발족해 광복을 준비했죠. 조선 총독부도 그가 워낙 거물급 인사였던지라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그와 치안권을 교섭할 정도였습니다. 광복 후 그는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건설하여 치안을 통솔하는 등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사회를 안정시켜요. 박헌영도 오래전부터 국내에 조선공산당을 창건했죠. 중간에 일본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몇 차례 해산과 재건에 반복하였으나 광복 후 여운형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세를 불려나갑니다. 그에 반해 이와 대처점에 서 있던 김구와 이승만은 광복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아무튼 1945년 5월에는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7월에는 미국이 핵개발에 성공했으며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에 집중되었죠.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열강에 의해 해방당합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의해 독립된 만큼 조선은 이전 회담들의 내용대로 열강의 관리 대상이 되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소련이었어요. 소련의 사령관 이반 치스차코프가 보고문을 발표하고 평양을 점거했으며 북조선에 소련 군정을 세웠습니다. 이때 그 이름도 유명한 소련의 충실한 개 김일성이 등장했죠. 그런데 원래 이곳은 조만식과 박헌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소련은 김일성을 북조선 대표로 내세워 한반도를 공산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두 사람이 소군정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죠. 평소 주한소군은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문제는 정작 이들을 관리해야 할 소군정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소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소군정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군말 없이 따르는 김일성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김일성은 소군정의 지원에 힘입어 김일성 환영평양시민대회의 신고식을 치르고 현재 조선노동당의 뿌리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립했으며 이후 꾸준히 반대 세력을 흡수 자신의 세력을 북조선 노동당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남조선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어요. 발빠르게 움직인 소련과 달리 미국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서울로 진입했죠. 한창 일본 본토에서 전쟁을 벌이던 미국은 1945년 9월이 되어서야 한반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명령을 발동해요. 일반 명령 제1호. 미국은 이미 북조선에 점령한 소련이 더 남진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존 하지 중장을 남조선에 급파했죠. 하지도 이방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 군정을 세웠으며 이때부터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38선은 별거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두 열강이 본인들 편하고자 임시로 그어놓은 선일 뿐 지금의 군사분계선과는 엄연히 달랐죠. 철책도 장벽도 없어 초반에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국민들도 하나의 민족성을 공유하며 사는 곳에 따라 남북으로 호칭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훗날 분단의 상징이 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진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좌우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건준이 국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우익 대표 김구가 이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외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정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국내로 불러들였다가는 조선인들의 반발만 살게 뻔했어요. 차라리 임정이든 건준이든 기존에 있는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다시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죠. 하지만 이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남조선 내에서 사회주의는 빠르게 힘을 잃어갔지만 반대급부로 정부의 행정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재했어요. 하진은 급한 대로 일본 총독부 관리들을 다시 등용했죠. 당연히 조선인들은 반발했고 그는 대신 친일 관리들을 대거 유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후 하진은 소군정의 김일성처럼 대리인을 내세워요. 그는 바로 이승만이었죠. 이승만도 김일성 못지않게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무려 메가더의 전용기를 타고 VIP 의전을 받으며 등장했어요. 정작 김구를 비롯한 다른 임정 인사들은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그는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회장으로 한 독립족성중앙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초기에는 덮어놓고 뭉치자며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포섭해 좌우를 망라한 정치단체로 출범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본인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한 달도 못 가 박헌영과 갈라섰고 임정 인사들과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운형이 퇴장했으며 남은 임정 인사들이라도 자신의 세력을 흡수하려다 갈등만 빚고맙니다. 미군정은 그에게 실망해요. 메가더가 입이 닳도록 칭찬해서 팍팍 밀어줬더니 명성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여 공연한 의심만 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둘이 갈라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45년 12월 16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 3국의 외무장관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조선의 신탁 통치 문제를 협의했어요. 미국과 소련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에 따라 각각 30년과 즉시 독립을 제안했죠. 곧 타협점을 찾았고 최종 5년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한반도 전체가 떠들썩해져요. 일본한테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신탁 통치라니 결코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좌우 가릴 거 없이 모두 강력한 반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는 결정문이 아닌 두 열강의 최초 입장만 실려 있었어요. 그것도 정반대로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 기재되었죠. 이는 외신이 타전한 내용을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이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고 합니다. 명백한 오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련은 이에 대해 즉각 정정하지 않았죠. 소련이 악역을 자처함으로써 한반도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소련은 박헌영, 김일성, 김두봉 등 좌익 지도자들에게 회의 내용의 전문을 공개해 의사를 철회하도록 유도했죠. 김구와 이승만 등 우익 지도자들은 전문이 공개된 뒤에도 반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의사는 가히 광기와도 같았는데요. 특히 한국민주당 초대 수석 총무인 송진우는 반탁운동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암살당했죠. 이때부터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 프레임에 갇히고 맙니다. 둘 중 하나, 입장을 확고히 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렸어요. 흥미롭게도 이때 분리했던 건 찬탁이 아닌 반탁이었죠. 그도 그럴 게 우익을 제외한 대부분은 찬탁을 지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결정문에 담겨있죠. 지금까지 찬탁과 반탁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찬탁파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찬탁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본인의 삼상회의 지지파라 칭했죠. 그렇다면 찬탁파와 삼상회의 지지파는 뭐가 다르냐? 이들은 결정문 내용 중 임시조선 정부 수립에 주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 통치라는 불가피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신탁 통치를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름이 너무 길고 결과적으로 신탁 통치를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탁파라 불렸죠. 어찌 보면 찬탁이나 반탁이나 둘 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반탁파는 신탁 통치가 국가를 팔아먹는 반민족 행위라며 찬탁파를 매국노로 낙인 찍은 거예요. 문제는 이 찬탁파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좌우가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해 반공을 향한 이념 갈등이 격화됐죠. 1946년 3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해요. 소 군정이 삼상회의 지지자들로만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미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익이 반탁 의사를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위원회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무기한 휴회 상태에 빠졌죠. 하진은 더는 우익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휴회 이후 김구는 계속해서 반탁 통일 운동을 밀고 나갔고 이승만은 여기서 한술 더 떠 단독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해요.
지방 순회를 다니며 매일같이 반공과 분단을 조장했죠. 결국 하진은 이들을 대체할 인물을 중도에서 물색합니다. 그가 바로 김규식이에요. 김규식은 임정부주석을 역임한 인물로 중도 우익 성향의 독립운동가였죠. 하지만 원체 정치인보다 학자에 가까웠던 인물인지라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하진은 이런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김구와 이승만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여운형을 포섭했으며 중도의 좌우를 망라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나 오히려 중도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양극단의 먹잇감이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위원회를 공격한 인물 중에는 하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김규식의 영향력이 염려되었죠. 자신이 확실하게 밀어주고는 있지만 혹여 여운형에게 먹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평판을 깎기 위해 그에 대해 조사를 지시해요. 하지만 여운형은 너무나도 깨끗했죠. 깨끗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위원회 결성 직후 하지에게 앙심을 품고 미국으로 넘어가 그를 공격하고 다녔죠. 좌와 우 어느 쪽의 입장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위원회와 그런 위원회를 응원하기보다 물어뜯기 바쁜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는 이듬해인 1947년 냉전이라는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고 맙니다. 좌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는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제정하고 12월에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구성하여 1948년 재헌국회 총선 전까지 다양한 법률을 공포했어요. 여론도 긍정적이었죠. 지금의 관점에서야 좌우 합작에 의한 민족 국가 건설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지만 당시 대중들은 실체를 쫓는 이념 정치보다 이상을 쫓는 대의 정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한편 세상은 그리 여유롭지 못했어요. 머나먼 이상을 품기에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했죠. 1947년 3월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자신들은 앞으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소련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련은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그리스와 튀르키예에도 마수의 손길을 뻗쳤죠. 지금까지 이들을 지원하고 있던 영국은 더는 버틸 수 없었고 이를 미국이 대신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 세계는 냉전에 접어듭니다. 냉전은 열전의 반대말로 주축 국가 간 군사동맹과 군비경쟁 그리고 기술개발 경쟁 등 위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시기예요. 한마디로 더 많은 친구, 더 좋은 무기, 더 뛰어난 기술 등 미국과 소련 둘 중 누구 지갑이 더 두꺼운지 내기하던 때였죠. 당연히 미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1947년 4월에 작성된 미국에서 작성한 국가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 관련 문서예요. 한국은 여기서 15위를 기록했죠.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 꼴찌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 제주에서는 3.1절 발포 사건이 벌어져요. 이들로 미루어 보아 이때의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 문제에서 손때려 했고 사실상 이번 좌우합작위원회가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돌아왔죠.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익도 참가했어요. 여전히 김구와 이승만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 내에서도 일단 통일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신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념을 떠나 통일국가에 대한 열망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까지 남북한 통산 461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했어요. 회원수만 따지면 7천만 명에 달해 당시 인구의 2배를 넘겨버린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죠. 이에 힘입어 미국은 임시조선 정부 헌장을 만듭니다. 이제 정말 온 국민이 그토록 염원해온 희망이 실현될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947년 7월 해화동 로터리에서 총성이 울려요. 여운형이 암살당했죠. 헌장이 만들어진 지 불과 나흘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예정된 일이었어요. 1945년부터 47년까지 그를 향한 암살 시도가 수차례 있었죠. 총 12번. 그는 이 12번째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한직은 극우 테러단체 배기사의 행동대원으로 송진우를 암살한 한현우도 같은 출신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테러범이면서 경찰의 비호를 받았죠. 이때 경찰 조직은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후 노덕술과 채난수 등 친일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색 테러는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따라서 한지근은 경찰 지소 앞에서 버젓이 여운형을 암살했고 경찰들은 한지근을 추격하기는커녕 여운형의 경호원들을 막아세웠으며 암살의 배후를 쫓는 미군정의 조사에
사회에 혼선을 심었죠. 결국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또다시 좌절되었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으며 좌우 합작위원회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됩니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해요. 1948년 2월 유엔이 소총회에서 남한의 단독선거안을 가결했죠. 이에 미군정은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한 남한 정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김규식은 여전히 통일정부의 꿈을 놓지 못해요. 그는 김구와 함께 북측에 서한을 보내 남북요인 회담을 추진했죠. 그러나 이승만과 김일성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남한에서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죠. 이들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만큼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만 갔습니다. 물론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요. 두 사람 다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죠.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 당연히 회의는 김일성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조직적으로 참가한 북측과 달리 남측은 개별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와 김규식은 회의 이후 4김 회담을 열면서까지 단선, 단정, 반대를 외쳤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북한의 프로파간다로 활용되었고 당시 함께 반복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잔류를 택했으며 오히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에 명분을 제공합니다. 1948년 5월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돼요. 이 선거는 한국사에 있어 굉장히 기념비적 사건이었죠.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자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참정권이 실현되었으며 투표율 95.5%의 압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선거 전날에는 술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 정도로 정치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죠. 이승만도 후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시 동대문구 갑의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죠. 바로 최능진입니다. 최능진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경찰이 되어 친일청산을 외친 인물이에요. 대구 11사건 때 조병옥과 장택상에 맞서 싸워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죠. 그는 친일청산의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이승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격수를 자처한 거예요. 그러나 이를 이승만 추종자들이 가만 놔둘 리 없었죠.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이승만이 차기 지도자로 손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대선이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라면 이승만보다 더 젊고 신선하며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날려줄 최능진이 더 확실시 되었습니다. 결국 선거위원부터 서북청년단까지 그의 입후보 등록을 막고 나서요. 연세도 지긋하게 드신 분이 뭘 그리 치졸하게 나왔나 싶을 테죠. 그러나 그는 꼭 국회의원이 돼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오점을 남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낙선한다면 대권과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번 선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그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왕처럼 국가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헌헌법의 초안에 손봐야 했죠. 왜냐하면 당초 재헌헌법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런 실권 없는 대통령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50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만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죠. 따라서 그는 국회의원이 되어 초대 국회의장 자격을 얻은 뒤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큰 그림을 그려요. 실제로 그는 측근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헌법을 고쳤으며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김일성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며 북한의 내각 수상으로 공식 취임했죠. 이로써 한반도는 타이에 의해 주어진 분단을 자의로 이어가는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한편 세계는 점점 더 얼어붙습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 이후 마셜 플랜을 가동해요. 이에 소련이 베를린 봉쇄로 응수하자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쳤죠. 서방에서 뺨맞은 소련은 M1 한반도에 화풀이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먼저 발 빼겠다고 선언해버려요. 미국은 난감했죠. 소련이 철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자신들도 남한에 주둔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소련은 자신 있었어요. 김일성이 남침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남한에서는 남로당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놔두면 저절로 적화 통일을 이루리라 예상했죠. 그래서 이들은 각종 무기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깁니다. 반면 미군은 약간의 무기와 고문관만 남기고 떠나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꺼뒀죠. 1949년 8월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화에 성공하자 극동 지역에 대한 안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가뜩이나 서방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극동지역 방위 비용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되었죠. 그래서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자신의 이름을 딴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남한과 타이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 후 더는 한반도에서 얻을 지정학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죠.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 없이 남침을 강행할 리도, 설사 강행하더라도 남한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이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결국 반년도 못 가 6.25 전쟁이 발발했죠.